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여러분이 지금 초기에서 기초에서 배우는 단계에서는요, 이 용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정확히 잘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뜻은 여기 자산이란 취득 먼저 사용하는 자산 명칭으로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돈 사용한 자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 보면은 수선비나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비용 계정으로 쓰라는 얘기라는 뜻을 알아두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해당되는 예는 더 많이 있겠죠. 건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썼다면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반구는 자본적 지출이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까?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돼요. 가장 비싸고 또 사용하는 기간이 훨씬 더 연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 즉 차량 운반구로 기록하라는 뜻이고, 수익적 지출, 비용과 관련돼서 차 사용하다 보면 돈 많이 들어가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타이어 교체를 한다든지 엔진 오일, 그다음에 뭐 미션 뭐 교체하거나 뭐 어디 파손돼서 바꾸거나 등등 할 때 그때 비용들은 다 회계 용어로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내용을 쓰면서 비용 계정으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용어부터 먼저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재고자산 설명할 때 수익과 즉 비용과 자산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요? 자,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엘리베이터 말고 건물의 난방 장치를 교체했대요. 그럼 건물의 냉난방 장치를 교체하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겠죠. 건물 전체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건 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면 건물 냉난방 장치 교체 했으면 이거 교체해준 회사에서 돈 달라고 하겠죠. 그죠? 그럼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회계 담당자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 10,000원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얘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 알았으면 지출한 자산명으로 기록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건물 얼마? 10,000원 이렇게 써야 되고,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다 지출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10,000원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회계 업무 본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내용 잘 구분 제대로 안 배우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 업무 보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난방 그 장치를 교체한 게 건물이에요. 근데 배워본 적은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기록했을까? 차변에 얘가 건물인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런 회계에 대한 원리를 못 배웠으면 또는 기억을 못 한다면 10중 8구는 수선비라고 기록해 놨을 거예요. 이렇게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자,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건물이라는 걸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이 담당자가 모르고서 이렇게 기록했다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 우선 자산은 과대평가가 될까요? 과소평가가 될까요? 그 다음에 비용은 과대평가가 될까요? 과소평가가 될까요? 그 다음에 자본은 과대평가가 될까요? 과소평가가 될까요? 왜 그래? 일치시켜. 그 다음에 이익은
이익은 과대평가가 될까요? 과소평가가 될까요? 법인세 비용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법인세 비용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즉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보기에서 주어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과대평가인지 과대평가가 됐는지 또는 과소평가가 되는지 이걸 갖다가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던 대로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기록 안 했죠. 그럼 자산은 과대가 되겠습니까? 과소가 되겠습니까?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 안 했으니까 과소평가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비용은요. 비용은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았죠. 아니 기록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록했죠. 그럼 비용은 과대평가가 돼요? 과소평가가 돼요? 과대평가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제가 둘 중에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르륵 기록된다 그랬죠. 자산하고 자본하고 이익하고 법인세 비용은 방향이 항상 비례관계니까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었어요. 기억해요? 네. 이거를 기억하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 모르면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현희 씨 표정이 지금 굳어 있어. 기억해요? 몰라요? 이거 아 무슨 야구 선수가 지금 사인 주고 먹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오케이.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습하셔서 재고자산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날도 재고자산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얘는 회계 전반에 걸쳐서 다 나와요. 문제는. 근데 요 계정 5가지 관계 비례식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쓰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됐다니까 다음 걸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형자산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 또 뭐가 있나 봤더니 감가상각비가 있대요. 유형자산은 목적 자체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요. 취득하고 나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유형자산의 값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한자어로 감가라고 불러요. 감가의 뜻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상각은요. 상각이라는 용어는 그 값이 떨어지는 그 금액을 갖다가 일정하게 계산할 수가 있대요. 전제 조건으로 몇 가지만 알면 그러면 그 금액을 갖다가 상각 깎아내리는 금액을 계산해서 계산한 다음에 걔를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비는 3가지 단어가 모여서 감가상각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우리가 이렇게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값이 떨어지는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또 그게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반드시 먼저 알아야지만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우선 취득 원가를 알아야 된대요. 자, 두 번째로는 내용 연수라는 뜻은요. 우리가 취득하는 그 자산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연수를 우리 회계에서는 내용 연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유형 자산을 사가지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를 도로 팔 수도 있죠. 팔았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얘를 잔존가치, 잔존가액 이렇게 부를 거랍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제가 예를 들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 차량 운반구 회사에서 이번에 얼마 주고 샀냐면 500만 원을 주고 샀대요.
그럼 얘가 취득 원가가 되겠죠. 자, 500만원짜리 차를 사가지고서 얘를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5년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이 차는 5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다시 팔 때 그냥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얘 차를 팔면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금액을 잔존가치라고 부르고요. 이 잔존가치는 여기 취득 원가의 10% 또는 50만원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금액 내용 중에서 취득 원가는 확정 금액이지만 내용 연수라든지 잔존가치는 추정한 거죠. 추정한 수치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취득 원가, 내용 연수, 잔존가치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부를 거예요. 감가상각의 뭐라고요? 3요소. 여러분이 회계 2급이나 회계 1급에서는 요 감가상각의 3요소 뭐뭐인지를 갖다가 물어볼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우선 알아야지만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다가는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써놓고요. 얘도 제가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이 FAT 1급 교재에서는 지금 두 가지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세무사회 전산회계 1급 시험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네 가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눠드린 교재 내용 정리한 거에도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네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액법이 있어요. 정액법이라는 뜻은 감가상각을 갖다가 계산해 봤더니 매년 값이 떨어지는 금액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즉 금액이 일정한 것을 정액법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정률법. 정률법은 감가상각하는 그 비율이 매년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비율이. 세 번째로는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합계법은 이따가 계산하면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불러요. 생산량 비례법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별도로 해드릴게요. 자, 감가상각 방법에는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률법부터 그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얘를 통칭해 가지고서는 가속상각법이라고도 불러요. 가속상각법이라고 부르고 가속상각법은 감가상각하는 첫해 초기 년도에 감가상각이 아주 많이 되는 방법이에요. 또 이 방법은 제가 이따가 비교해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록이 다 되셨으면 지웁니다. 지우고 다시 여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정액법부터 설명합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공식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주래요. 그리고 나누기 내용 연수 해주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의 값이 떨어진 금액을 계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써놨는데,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요 밑에다가 감가상각의 지금 참여소인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만원.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50만원. 근데 요즘 트렌드는 잔존 가치가 0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격시험 볼 때 정액법으로도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즉 여러분이 감가상각을 갖다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다 내는 게 아니라 주로 예를 내요. 그런다고 해서 정률법이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가지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취득원가는 5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500만원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잔존가치는 얼마래요? 5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은 얼마로 계산되겠습니까? 450만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야, 얘를 내용연수로 나눠주래요.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90만원이 감가상각비인데 얘는 1년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봐요. 지금 이렇게 정액법으로 여기 계산을 해 보았더니 1년 동안 그 촬영본방구 취득했던 500만원짜리가 값이 얼마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90만원은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셨어요? 얘를 기록해야 되는데 얘는 언제 기록해요? 얘는 12월 31일 날 기말 정리사항이에요. 즉 여러분 회계 담당자들이 알아서 이 감가상각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값이 떨어진 것만큼 기록하는 거 비용이죠. 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계정명은 기록해야 될 것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금액은 얼마? 9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대변에다가는 이 유형자산이 처분될 때까지 그 비용이 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속 누게 합쳐놓을 거예요. 그래야지 금방 이 500만원짜리가 현재 얼마인지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얘를 계정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주고 금액 9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정액법이라는 것은 그 감가상각비가 매년 똑같다는 뜻이라 했었죠. 그럼 얘가 2020년도에 90만원이었다면 2021년도에도 90만원 계산되겠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셔야 될 게, 여기 지금 제가 써드린 취득원가에서 여기 잔존가치를 뺀 거 있죠. 얘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왜? 여러분은 교재 읽다가도 그런 용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얘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불러요. 즉 이 500만원짜리 차량은 감가상각 값이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맥시멈으로 얼마까지 그 금액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잔존가치를 뺀 금액까지만 떨어질 수 있지 470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 그 금액은 맥시멈 45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5년 하면 딱 450만원 되죠. 이해되시겠죠? 됐어요.
자,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 얘가 2020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2021년에도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날짜는 똑같이 12월 31일 날 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처리는 회계하는 쓰는 방법은 똑같겠죠. 감가상각비 90만원, 대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또 90만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년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얘가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이므로 회사에서 결산할 때 얘는 소멸해서 없어지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소멸하지 않아요. 매년 같은 금액이 누적 쌓인단 말이죠. 자, 봐요. 그러면 이걸 이 화면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말로 듣고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차량 운반구 500만원짜리 샀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1년 동안 사용했더니 차의 값이 90만원이 떨어졌대요. 그럼 1년 탔을 때 이 차의 값은 우리가 계산할 때 얼마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500만원짜리에서 90만원이 값이 떨어졌으니까 얘는 지금 410만원짜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또 1년을 탔어요. 그러면 값이 또 90만원어치가 떨어졌겠죠. 그러면 값이 떨어진 금액은 2년 동안 얼마가 되겠어요? 180만원이 값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 가격은 이 차는 500만원짜리 주고 샀지만 2년 타니까 320만원짜리가 되겠구나. 그거를 재무상태표에다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지금 차량 운반구의 값은 차량 운반구의 값은 얼마 주고 샀다고요? 50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2년 동안 한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록된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가로에 놓고 90만원 두 개 합치니까 180만원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얘를 갖다 뺀 금액, 뺀 금액을 앞으로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보고, 이 장부가액은 우리가 현재 값어치가 이만큼 나가는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짜리로? 32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봐요. 지난번에 제가 매출채권 설명하면서 대손충당금 얘기한 적 기억나요? 대손충당금은 제가 자산계정이라 그랬어요, 부채계정이라 그랬어요, 자본계정이라 그랬어요, 수익계정이라 그랬어요, 비용계정이라 그랬어요. 자산계정이라 그랬었죠. 왜? 자산 밑에 써있으니까. 그럼 얘도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 밑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자산계정이겠죠. 자산계정인데 똑같은 자산끼리라면 자산은 더해줘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 500만원짜리를 지금 180만원만큼 차감하고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의 정체성은 얘는 지금 자산계정이기는 한데 자산계정을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그죠? 자산계정을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 자리가, 원래 자산의 자기 자리는 차변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자산을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이면서도 자기 자리는 어디가 자기 자리다?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면 대변에다가 쓰는 것이고요, 감소하면 차변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의 정체는 자산 계정이면서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고, 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대손충당금 것처럼 자산을 갖다가 평가하는 평가 계정이기도 해요. 평가 계정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거 5개 정도를 얘기해 줄 거라 그랬죠. 지난번 대해서 충당금에 이어서 얘가 지금 두 번째로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계정을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얼마를 평가하고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만큼을 빼니까 320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계정이면서 그 평가 계정이다. 그 계정을 두 번째로 설명을 해드려요. 사실은 지고자산에서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세무이급에 나올 때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걔는 빼놓고 얘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명 먼저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손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입니다 얘기해 드렸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이번에 그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대손상각비 판관비예요. 마찬가지로 이 감가상각비도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왜? 우리가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값을 비용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 비용도 대표적인 감가상각비도 판관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정액법 설명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정률법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정률법. 정률법을 계산하는 공식은요, 미상각 잔액에다가 곱하기 상각률 또는 얘를 우리가 얘기하는 정률이라고도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해봤던 대로 똑같이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률법에서는 특이하게 미상각 잔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률법에서는 첫 번째 미상각 잔액은 취득원가예요. 즉 유형자산을 사갖고 왔는데 유형자산을 사갖고 왔으니 한 번도 상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 정률법에서는 취득원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득원가인 500만원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각률은 시험 문제에서 몇 퍼센트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40%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40%는 소수점으로 기록하면 0.4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0만원이 계산돼요. 얘가 첫 번째 해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해의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미상각 잔액이 첫 해에는 취득원가인 500만원이었는데 첫 해 200만원 상각을 했죠. 상각을 했으니 미상각 잔액은 두 번째 해에는 300만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정률법은 상각하는 퍼센테이지가 계속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0.4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에는 120만원이 계산이 돼요. 자, 3세번은 해야죠. 그러면 세 번째 해에 여기 미상각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300만원에서 120만원을 빼주는 게 되니까 180만원이 미상각 잔액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또 몇 퍼센트? 40%를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0 또는 0.4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72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회계 처리하는 거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표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3년차까지 해드렸죠. 이 날짜를 예를 들어서 2020년이라고 하고요. 예천은 2021년, 2022년에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저기 정률법하고 정액법하고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률법하고 정액법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액법은 지금 감가상각비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정액법은 첫 해 200만원, 그 다음에 120만원 금액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 현실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차량을 하나 샀는데 1년 지났을 때 그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정액법에 가까울까요? 정률법이 더 어울릴까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첫 해 금액이 훨씬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걸 적용을 시켜주고 있어요. 많은 회사에서는 근데 정액법은 계산이 되게 간단하죠. 정률법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정액법을 사용하는 회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뭘 인정해준다?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걸 갖다가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두 가지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 전에 이따가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여기 세 번째 것도 가르쳐 주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연수합계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여기서 나오는 연수 있죠? 이 연수는 바로 이 내용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연수.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되는데요? 내용연수의 공식은 똑같이 취득 원가에서요. 잔존 가치를 빼주래요. 그럼 정액법하고 똑같죠? 근데 요 다음이 달라져. 요 다음에 곱하기 뭘 해주라고 되어 있냐면 비가 계산이 되는데 여기 분모는 내용 연수 합계 여기는 내용 연수 역순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유, 이런 그 수학 공식에다가 한글을 대입하게 되면 뒷달이 정신없어져. 그래서 숫자로 계산하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연수합계법일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똑같이 지금 현재 500만원이죠. 그다음에 잔존가치는 50만원 빼게 되면 아까 여기 계산해놨던 감가상각 대상금액 450만원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45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뭘 해주라냐면은 자, 우선 내용연수 합계가 뭘 뜻하는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내용연수의 합계는요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잖아요. 5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내용연수 그냥 다 순서대로 더하래요. 그럼 이 금액은 금액이래네. 숫자는 얼마가 나와요? 1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분자에 해당되는 건 내용연수의 역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5년이 제일 첫 번째죠. 거꾸로 했을 때. 그래서 5년이 제일 큰 숫자이니까 1년이 지나갈 때마다 여기 순서대로 처음에는 몇 년? 5,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2, 마지막 해는 1 이렇게 해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지금 감가상각을 하니까 분모는 총 몇 년인데 15년 중에서 여기 역순 첫 번째니까 분모는 15고 분자는 5 이렇게 해주란 얘기죠. 그러면 450만원 곱하기 15분의 5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분무수 계산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계산기 시계가 스마트폰이 됐던 뭐가 됐던 제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정수와 분수 계산할 때는 계산기 누르는 법. 자, 450만원 누르세요. 곱하기 뭐를 갖다가 곱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자 위에 거 분자를 곱하게 되면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기 띵 뚫려서 나누기 분모 15로 나누세요. 그러면 얼마라고 나와요? 이거 계산기 누를 줄 알면 돼요. 왜? 초등학교 때나 등등 그때 이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계산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해 여기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150만원 나왔죠. 얘가 똑같이 2020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2021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2021년에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이 500만원 여기 삼각 여기 금액만 쓸게요. 복잡하니까 450만원에다가 곱하기 몇 해 주면 되겠어요? 15분의 4. 두 번째는 전체 금액인 연수인 15회 중에서 두 번째니까 역순으로 4가 되겠죠. 4를 갖다가 곱해주세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120. 이렇게 두들기게 되면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120만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에는 450만원 곱하기 15분의 3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연수학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생산량 비례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 생산량 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 빼는 거는 정액법이나 연수학기법이나 똑같죠. 곱하기 분자 분모에다가는 뭘 적을 거냐면 B가 계산이 된대요. 자, 분모에다가는 지금 총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이 생산량 비례법의 방식으로 감가상각하는 업종 어디가 대표적이냐면 우리 광산 같은 데에는 여기 우리가 매장량 알 수 있죠. 매장량이 있는데 그 매장량 중에서 올해 캐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총 매장량이라든지 이렇게 광산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관련돼서 쓰이는 것들은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 얘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총 생산량이 있죠. 그걸 다 그래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올해 그 총 생산할 수 있는 그 양 중에서 일부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얘는 제가 기계장치로 할게요. 생산량에서 올해를 갖다가 우린 단기죠. 단기 생산량을 해주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되겠죠. 생량산 뭐야? 말 끝내기 잘하죠. 그럼 얘도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서 적용을 해서 써볼게요. 그럼 여기 450만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곱하기 자, 이 기계장치에 계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총 생산량은 몇 개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느냐면 10,00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기계장치 10,000개를 생산해내면 종신대. 근데 올해 몇 개를 생산했냐면은 3,000개를 생산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해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해줘야 됩니까? 135만원 나오죠?
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해 하나 더 할까? 두 번째 해는 2,000개를 생산했다고 가정을 해요. 자 똑같이 450만원 그다음에 곱하기 만분의 몇을 하면 되겠습니까? 2천. 만분의 2,000 하게 되면 되겠죠? 50만. 만분의 2,000 그럼 금액 얼마나 났어요? 90만. 90만 원이요? 자, 기본적으로 기계 장치를 사용하다 보면 새 거일 때는 수리하거나 그런 게 거의 드물겠죠. 그래서 오리지널하게 제대로 가동해서 다 생산을 해내게 되겠지만 이 기계를 1년, 2년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고장나서 수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되겠죠. 즉, 고장나지 않았을 때 생산하는 수량보다는 보편적으로 생산 개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감가상각 방법을 우리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자격시험 준비와 관련돼서는 위에 정액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거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정액법하고 연수학계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은 세 가지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감가상각 대상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죠. 뒤에가 어떤 내용, 정액법은 내용 연수로, 연수학계법은 내용 연수로,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으로 해준다는 것만 다르지 잔존 가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정률법에서는 지금 여기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상각 잔액이라고 쓰고 있죠. 거기다가 상각률만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잔존 가치라는 게 들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률법 계산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미상각 잔액에다가 5만 곱하면 된다. 정률만 곱해서 여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정률법으로 계산해 놓으라고 해놓고서는 여기 잔존가치도 가르쳐줘요. 그거 빼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함정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없어요? 제가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의 3요소인 얘 세 가지가 있어야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정률법에는 어디에 여기 세 가지 내용 나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얘는 왜 그러냐면 이 상각률을 계산할 때 바로 이 감가상각의 3요소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 정률법에 감가상각 방법할 때 상각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게 됐느냐면 여기서처럼 자 1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이거 예전에 공부들 잘 하셨다면 잘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용 연수 여기 루트 이렇게 해놓고 여기 시드 원가 때문에 잔존 가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 연수는 5년, 시드 원가는 500만 원, 잔존 가치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래요. 이거 다 계산할 줄 아시죠? 못해요? 큰일 났다. 이거 못하면은 안 하면 되지 뭐. 했어요. 나도 몰라. 시험 때가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라 그럴 때 정률 자체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런 거 계산하는 수학자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잔존가치가 요즘 트렌드가 제로라 그랬잖아요. 잔존가치가 정률법에서 잔존가치가 제로가 돼버리면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존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몇 퍼센트를 주냐면 5%를 줘요. 뭐에? 취득원가의 5%가 반드시 이 상각률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정률법으로 여기 감가상각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률법에 여기 감가상각은 무조건 뭐 하라고요? 미상각 잔액에다가 정률만 그냥 곱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정액법과 정률법, 정액법은요 여기 그래프로 얘를 지금 표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감가상각비는 90만원으로서 일정하죠. 자, 감가상각비는 90만원 이렇게 일정해요. 감가상각비 90만원 금액으로 일정하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프의 특징을 보고서도 얘가 감가상각비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 90만원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90만원, 180만원, 270만원, 360만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얘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정액법에 대해서요. 정액법의 그래프 모양이에요, 얘가. 그리고 나머지 정률법이라든지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은요, 제가 가속 삼각법이라고 했었죠. 3개 묶어서. 걔 그래프가 모양새는 똑같아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똑같으냐고요? 감가상각비 금액 보세요. 첫 해는 컸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해로 갈수록 점점 막 내려가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돼요. 우하향하는 그래프. 가속상각법의 특징이고 대표적으로 여기다가 제가 정률법이라고 써놓을게요. 정률법의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감가상각비 그래프.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그냥 급진적으로 계속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변하겠죠. 그래서 정률법, 물론 가속상각법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프가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프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을 배웠다는 사람이라면 그래프 보고서 얘가 정률법인지 정액법인지 감가상각비를 나타내는 건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나타내는 건지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안 배웠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안 배웠는데요? 나는 안 배웠어.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 그다음에 관련된 것들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마지막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감가상각비가 4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큰 감가상각비는 어떤 거였었어요? 첫 해 정률법이 가장 크죠. 즉 시험 문제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을 나열해 놓고 어떤 감가상각비가 제일 큰지 대소관계를 물어봐요. 그럼 정률법이 가장 크죠. 가장 적은 건 어떤 거예요? 정액법이죠. 즉 여기 감가상각비와 관련돼서 가속상각법 3가지는 무조건 정액법보다 초기 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다 커요. 오케이?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얘가 지금 500만원짜리인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가속상각법을 사용하던 그 다음에 여기 정액법을 사용하던 간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똑같아져요.
가속상각법의 감가상각 비는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그죠? 정액법은 항상 일정하겠죠. 초기 년도에는 보편적으로 여기 가속상각법의 비용들이 커지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정액법보다 그 금액 감가상각비가 작아져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겠다?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즉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가장 큰 두 번째 감가상각비에 대한 걸 다 정리를 해드린 것이랍니다. 되셨죠?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감가상각에 대한 마지막 타이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